실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서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실체, 법적, 정체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서로 잘 정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나가서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디 하나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응모한다 이렇게 얘기 가보면은 당신 조직 형태가 어떠냐? 우린 사회적 기업이다, 마을 기업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는 여러분들 조직이 설립된 근거 법률이 뭐냐, 또 이런 부분이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제가 지금 드렸던 부분이 설립 근거 법률이라는 용어를 먼저 좀 썼습니다. 근데 설립 근거 법률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하신다 그럴 때 개인 사업자는 등기소 갈 필요 없이 세무사 가서나 사업한다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법인 등기를 반드시 해야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바로 눈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누군가가 분명하게 보이고 태어나면 주민등록으로 호적이 다 관리되죠.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체로 뭔가 한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일을 하는 주체인가 이거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떤 법 개념,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격이라는 얘기에 일반 개인, 자연인이라는 인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이 인정한 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이런 거 얘기할 때 전혀 모양이 안 나오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뭔가 어떤 뭐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차를 취득하기도 하고 계약 주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법으로 결정해서 설립해 준 게 그게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법인이 만들어지는 법이 뭐냐는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법이 우리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상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주식회사들. 아마 이 중에서 오신 분들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하면 여러 가지 형태는 다 상법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되고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보는 비영리 법인들은 주로 이제 민법에서 보이는 부분이고 또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또 다른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나는 이 법이 설립하는 근거 법률이 뭐냐. 이 부분은 어떤 조직 자체의 권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개념을 설명해 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와 별도로 우리가 보는 사회적 기업 아니면은 여기에 요즘 또 많이 붙는 예비 사회적 기업, 또 마을 기업, 아니면 뭐 시민 기업, 아니면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요즘은 잘 많이 안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한참 IMF 지나면서 많이 떴던 붐이 벤처 붐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벤처 붐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이 경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어떤 어려움들을 마음껏 도전하면서 해가는 조직이 우리가 벤처 기업이라 하나의 또 다른 마치 KS 마크, 풍자 마크 붙인 것 같이 이런 조건 되면 이런 법인이 다라고 하나의 인정해준 어떤 다른 별표를 붙여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 마을 기업이라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 기업이다. 조금 떨어지지만 한 가지 요소로 되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아니면 마을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올 때 여러분이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조직 형태에 따라서 제일 큰 차이가
보면은 우리가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본 아니면은 순자산 이쪽 분류 쪽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협동조합이다 그러면은 그 협동조합 쪽에서는 출자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주식회사라면은 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면은 기본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왜냐하면 이 법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회계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 개념이 먼저 정의가 돼야 여러분의 찾아가기가 좀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회적 공익법인이라든지 아마 이쪽 부분은 따로 제가 더 추가 설명은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으로 한번 좀 더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회계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뭔가 다른 말로 대부분 오늘 하는 것도 어떻게 어떤 회계, 세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회계가 뭐냐? 회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회계가 뭐가 회계입니까? 예.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아니면 뭐 이런 결산서가 나오는 게 회계다.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가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계라고 하는 용어는 개념은 이 회자는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는 뜻이죠. 계자는 여기에다가 계산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집계한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달 아니면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거래들을 특정한 기준으로 쭉 모아서 집계해 주는 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이 얘기는 보면은 어떤 조직이 갖고 있었던 모든 거래 중에서 보니까 현금, 예금인 것들만 다 모아서 표시해 준 거. 우리가 샀던 것 중에 어떤 재고 자산만 모아준 거. 또 어떤 비품만 모아준 거.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매출했으면 1년 동안 있은 거 매출만 모아서 표시해 주고 인건비 나갔으면 급여라고 모아주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기준에 따라서 모아서 집계해 주는 게 이 회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회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뭔가를 위해서 집계한다. 어떤 기준에 따라. 근데 뭐를 위해서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아마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유치한다 할 때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투자자들도 그 부분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우리 그냥 앞에서 계속 대답하기 힘드시니까 뒤에 분 회계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목적이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관리. 자, 그러면은 아마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때 왜 그럼 관리를 하냐? 왜라는 질문을 계속 드릴 겁니다. 왜, 그럼 관리를 왜 하죠? 갑자기 너무 힘드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아마,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회계사이지만 뭐 회계사라는 업을 벌써 그 30년 이렇게 해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저런 거 생각 잘 못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야 내가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나중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관리란 거 왜 하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한번 이제 이 딱딱한 재무제표 이 얘기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내가 한 3, 4년 뒤에 아파트를 사야겠다. 여러분 얼굴에 별로 동의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보죠.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너무 큰 그림이 돼버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이 8월 달인데 아마 한 겨울에 어디 저기 남쪽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지금 하시나요? 여행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사무실에서 휴가 내서 일정상 가능할 거냐? 또 누구랑 같이 갈 거냐? 어디를 갈 거냐? 가서는 뭘 보고 어디서 잠을 자고 뭐를 먹을 거며 교통편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계획 이제 다 잡겠죠. 자, 그게 다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돈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우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행 가는데 친구하고 두 사람이서 아니면 부부가 가서 300만 원이 든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내 통장에 300이 있으면은 따로 빼놓으면 되죠. 만약에 300이 없으면은 없는데 보니까 지금 8월 달인데 추석 지나고 그동안에 연말해서 나왔던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은 그때 내가 들었던 정기적금이 그때가 만기가 된다. 이러면 현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갖고 있는 거 나올 것도 없고 갖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실 거는 갖고 있는 건 얼마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이 수입이 1,000만 원씩 돼서 쓰고도 2, 300씩 계속 저금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문제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나올 수 있는 데도 없다. 그러면은 여행 계획을 바꿔야 되죠. 여행 계획을 가기 위해서 돈을 다른 데서 조달하거나 아니면은 야, 동남아 너무 비싸니까 그냥 가까운데 온천을 갔다 오자.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관리의 방향과 동일한 겁니다. 단지 우리가 개인인 경우는 우리 몸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걸 기업이라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통장 잔고, 나올 금액 아니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이거 고민한 이유는 내가 여행을 갈 거냐 말 거냐 갈 수 있느냐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 외라는 관리의 목표는 미래에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뭔가 그걸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력을 파악하는 거죠. 그게 개인인 경우는 아까와 말씀이었지만 기업이라고 그럴 때는 그냥 우리 회사가 계속 갈 수 있느냐 또 이렇게 간다 할 때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한다 그럴 때 그것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결국 미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회계입니다. 이게 회계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만드는 목적 자체가 그런 정보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북키핑이라고 하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는 기장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죠. 어떤 작은 기업들의 장부 정리를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어떤 기업들은. 근데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산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번에 세금 얼마만 내면 땡. 그 다음에 세금만 적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서 이거 만드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분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규모가 작을 때는 회계 담당자가 온갖 것들 다 정리해놔도 사장님, 대표님의 머릿속에 있는 장부 우리 대표님은 이번에 어디에 매출했다, 이번에 어디 돈 들어왔다, 여기 아직 안 들어왔다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니까 장부가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구멍가게일 때는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관련된 얘기들을 서로 같이 소통하려고 그러면은 머릿속 장부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뭔가 정리를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회계가 되는데 이 회계가 나오는 방향이 바로 아까 전 말씀드렸던 어떤 조직의 미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어떤 개념들을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자체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나와야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조직의 실무자들은 열심히 결산서를 만들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세무대리인들이 열심히 장부를 결산서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 내용을 안 본다.
이것만큼 비참한 사람은 서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미래 의사결정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회계라고 하는 개념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끔 한번 농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제 다 일정이 끝나고 사무실이 되던 아니면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딱 나갔는데 이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3층 계단에 자기압수표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요. 자기압수표면 좀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현금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 말하는 도덕적인 판단은 여기서 일단 빼야 됩니다. 도덕적 판단하면은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내 거 아니니까 주워서 경찰서 갖다 줘야 된다. 그거는 도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벗어내놓고 순수한 경제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죠. 딱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나요? 나는 저 돈 보기를 종이로 보니까 그냥 지나간다. 아니면 주워서 지갑에 넣는다. 어느 쪽이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돈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뭐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 돈에다가 돈을 주워서 지갑에 넣었다.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여러 가지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에다 쓸까요? 예, 뭐에다 쓸까? 자, 일단 경우의 수를 한번 더 나눠보죠. 내 주머니에 일단 지갑은 들어왔는데 이 돈은 주변을 둘러보니까 누군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돈 주인이 오는 거니까 내 거라 하기가 어렵겠구나. 자, 그 얘기는 뭔가요? 돈을 내가 돌려줘야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었지만 돌려줘야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 한번 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이런 그 사람이 많은 이런 계단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 아니면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봤다.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런데 주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 제외하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놔두면 여기서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좋은 데 쓰면 되겠다. 내가 써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은 고민하는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한테 돌려줄 거냐 아니면 내가 써도 되느냐. 이게 우리 의사결정의 첫 번째죠. 누군가 여러분의 돈을 통장에 10만 원 송금해 줬습니다. 친구한테 야 이거 나 어렵다고 쓰라고 준 거냐 아니면 임시로 빌려주는 거냐. 그게 우리가 돈 쓰기 전에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돌려줄 거냐 반환할 거냐 아니면은 사용하고 소비할 거냐 두 가지 갖고 돈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이 주머니에 지갑에 5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 5만 원을 갖고 돈을 썼습니다. 돈을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식사를 하고 5만 원을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5만 원을 갖고 금액이 적지만 정기 예금에 들 수도 있죠. 똑같은 5만 원을 썼지만 내가 볼 때 하나는 식사한다고 소비할 수도 있고 예금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차이는 뭔가요? 우리가 식사를 해버리면 우리는 5만 원이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이제 다 지워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기대할 게 없다. 근데 통장에 예금을 넣어둔다면 두고 이거는 뭔가가 나올 수 있겠다.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셨던 내가 쓰고 있는 것은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소비가 되고 없어진 것은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내가 써도 되는 돈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익이라는 얘기가 되고, 반환할 것들이 부채와 자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왜냐? 돈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회계라고 하는 거는 내 미래 의사결정인데, 내가 이거 신경 안 쓰고 써도 되느냐 아니면 내가 갚아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돈을 썼는데 이게 앞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냐, 여행 갈 때 내가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미 여행 갔다 와서 없어져 버린 거냐, 따라서 그 다음 의사결정할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얘기들을 구분해서 만들어준 게 이게 복식복이고 이게 회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들이 바로 결산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부채와 자본, 요 차이는, 부채는 일시적으로 내가 잠깐 쓰는 거죠. 뭐 내일이라도 한 달 뒤, 1년 뒤에 이거 갚아줘야 되는 건데, 반해서 자본은 출자자들이 우리가 기업하는 동안은 계속 마음 놓고 쓰라. 근데 나중에 회사 청산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돌려줘야 될 거죠. 이게 우리가 미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가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림이 또 한 번 더 나눠보죠. 여기에서 위에 것들은 꼬리표 붙여서 우리가 반환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거는 소비하고 없어지고 이거는 써도 되는 거로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재무상태표라는 얘기를 하고, 요거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표현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또 내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꼬리표 붙여서 이게 뭐냐라고 정리해 준 게 재무상태표고, 우리가 들어왔던 흔적들, 또 사용한 흔적들을 기록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다음 해로 계속 넘어간 효과가 없는 것이 손익계산서라는 용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 예금, 우리 재무상태표 관리할 때는, 자, 아까 우리가 여행 간다고 생각했던 거 한 번 더 돌아서 생각해 보시죠. 여행 간다 그럴 때 이번에 여행 경비가 300, 400, 5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통장에는 지금 한 2, 3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를 매각해서 그거 갈 계획 안 잡으시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처음부터 계속 몇 년을 타고 다니라고 계획하신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여행 간다 그럴 때 내 머릿속에 필요한 거는 그 시점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뭐냐, 내가 현금으로 바꿔서 쓰기 쉬운 것들이 내 의사결정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걸 갖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동성이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0억, 1000억이더라도 당장 현금으로 못 바꾸는 거는 유동성이 없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래 의사결정, 이 미래란 거는 하루 뒤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의사결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쭉 열거하는 순서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여행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목록을 쭉 정리할 때 보통 예금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기가 돌아오는 돈, 아니면 그 사이에 누군가 받을 돈, 그 다음에는 뭐 1년, 2년 넘어가는 여러분 갖고 있는 자동차, 아파트 이런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우리가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유동성, 비유동성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반환하는 것들은 결국 이 반환하는 것들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냐,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이거는 금방 갚아야 되는 거고,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시간이 기다려도 되니까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들로 보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거꾸로 여러분 결산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유동과 비유동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보면 뭐가 되나요? 1년 뒤에 갔을 돈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나오죠.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 유동 비율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100% 임팩트 떨어지면은
부채가 많아서 1년 뒤에는 사무실로 빚쟁이들이 엄청 전화가 온다는 얘기죠. 그게 예상이 되는데 누군가 투자하기는 엄청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의사 결정할 때 유동 비율이 안 좋다면 인가 뭔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한번 설명드린 거를 정리를 한번 좀 하면은 우리가 만드는 결산서 이런 모든 개념들은 회계라고 하는 개념, 어떤 특정한 목적의 기준에서 모아주는 것이 회계가 되고 이것은 어떤 관리, 결국 미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건데 이 미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것은 결국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또 반대로 조직이 뭔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결정을 파악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모자라는 걸 갖고 그 일을 진행할 거냐, 아니면 다른 보완책을 찾을 거냐 하는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한 걸음 더 넘어가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올해 수입이 엄청 많이 나왔다. 월급이 한 4천만 원이고, 근데 주식 투자했는 게 거기서 한 2천 정도 수익이 올랐고, 이번에 집을 이사하면서 부동산 팔았는데 거기서 한 1억 정도가 차익이 났다. 라고 했을 때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월급은 내년에도 기대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 수익이라든지 부동산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그럼 내년 계획 세울 때는 여러분들은 4천만 원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여러분 조직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주로 매출이죠. 등기부에 여러분 사업 목적 적어둔 거. 그 개념으로 쭉 간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기준으로 여기 수익과 비용 부분을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판관비 이쪽 부분은 주된 영업 활동. 그래서 그 차이가 우리 영업 이익, 영업 손실이라 그러죠. 제3자가 볼 때는 영업 이익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영업 이익이 있다면 여기는 계속적으로 가도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부분인데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라면 여기는 자기 밥벌이 잘 못하는구나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여기에서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투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출이 있지만 매출 규모가 작아서 고정비 부담으로 결국 손실이 날 수는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물론 그 부분은 따로 손익분기점 분석이나 이쪽을 갖고 따로 파악해야 되지만 정상적인 궤도에서는 영업이익이 대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전체 회계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린 겁니다. 혹시 제가 명단을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 오신 분 중에 비영리 조직으로 오신 분도 계시나요? 예. 그러면 비영리 쪽 관련된 얘기는 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단식부기, 복식부기, 현금주의 발생부기인데, 요거는 그냥 제가 쉽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기업들은 다 복식부기 하니까 별로 고민할 게 없는데, 복식부기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이제 그 차이점이 복식부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식부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현금 출납장이 대표적인 단식부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단식부기라고 할 때 일부에서는 잘못 얘기하면은 현금의 거래를 기록한 걸 단식부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단식은 한 가지 요소의 증가 감소만 관리하는 것을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현금 출납장은 현금의 증가 감소만을 관리한 걸 말하고 재고수불부는 재고의 증가 감소만을 관리한 그것도 하나의 단식부기입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요소의 증가 감소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재고자산을 샀다. 현금이라고 하는 단식부기에는 현금의 감소만 보이는 거고 재고라고 하는 단식에서는 재고 증가만 보이는데 복식부기에서는 현금이 감소되면서 결과 재고가 늘어났다, 증가됐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니까 좋은 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면 뭔가 오류나 부정이 나온다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단식국이 복식국이 구분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주의 발생주의인데 현금주의는 우리가 보통 돈이 나가면은 기록하는 부분이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러니까 현금주의가 되는 거는 주로 여러분 가계부, 현금 출납장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금에서 돈이 나갔거나 돈이 들어오면 기록하죠. 근데 뭐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월급 받으시는 분이 또 꽤 되시잖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지금 17일이 되죠. 만약 여러분들의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받았던 이번 달 월급 금액은 31일 말일날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아직은 월급 안 받았으니까 이번 달 수입은 아직 제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그만두더라도 30분의 17에서 170만 원 월급은 확보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9일 날 됐으면은 당장 아직 현금은 안 들어왔지만 290만 원은 내가 수익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이 안 들어와도 내가 실제 이만큼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발생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익 비용 따져서 나는 월급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난 지금 돈 쓰면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내일 돈이 들어올 거 아니까 카드로 여러분 쓰시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적인 소득이 어떠냐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주의는 어떤 조직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경제적 사건을.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발생주의가 이렇게 현금이 안 오고 가고 안 하더라도 단체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뭐 인플로 아웃플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리던 범위로 이제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소셜 어카운팅이라는 얘기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은 소셜 어카운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회적 회계라는 용어를 쓰면은 어떤 회계라는 개념으로 자꾸 우리가 오해가 됩니다. 근데 이 소셜 어카운팅은 어카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회계라는 용어도 있지만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단어 뜻이 들어가 있죠. account for라는 수거가 좀 그런 의미죠. 소셜 어카운팅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는 기록 체계를 소셜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회계를 하면은 재무 회계의 반대 개념으로 봐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단체가 가졌던 비전이나 미션에 따라서 얼마나 그 일들을 어떤 사회적 가치들을 이루어 나가느냐 이것을 관리해서 그것을 보고해주는 보고서가 소셜 어카운팅 리포트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그런 개념이다라고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보통 만드는 결산서와 더불어서 보통 사용하는 주석에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조직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드러날 수 있고 또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한 의미도 저는 분명히 보완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다른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회계 관련돼서 이런 경제 조직에 대한 세무 문제들이 이제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할 내용이 조금 내용이 더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10분 쉬셨다가 그 다음 얘기들 좀 쭉 또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 쉬셨다가 하겠습니다. 25분에 시작하니까
예. 그 다음 얘기 좀 진행을 할게요. 앞에 얘기는 워낙 뭐 평범한 얘기여서 뭐 질문이 따로 없을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회계와 세무 전체를 얘기하려 그러면은 조직이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얘기해야 이제 정상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다 법인 설립됐고 사업자 등록 다 되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는 간단하게 뭐 설립되면 법인 설립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기본적인 얘기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거는 중간에 사업자 등록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으면은 정정 신고하는 뭐 그 정도 이제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직원 채용이 먼저 나오게 되죠. 직원 채용을 하게 되면은 채용하면은 사회보험 신고하는데 이미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급여가 지급되면은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 원천징수하고 또 퇴직연금 가입하는 부분. 이제 이 퇴직연금 가입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대부분 조직이 우리는 아직 너무 어려워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작고 어려울수록 퇴직연금 가입을 좀 꼭 권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얘기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퇴직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근데 지금 규모 따라서 달라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법상 퇴직연금 아니면은 실제 돈 지급 안 됐을 때 하나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상으로 여러분이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그냥 이슬비로 끝날 일을 손학비로 나중에 맡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으로는 똑같아요. 그냥 나중에 나가야 될 돈 미리 조금씩 넣는 거나 한 번에 몰아서 넣는 거나. 근데 사업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급한데 계속 쓰게 돼요. 그 상황에서 요거는 퇴직금이라고 모아두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돈 잠깐 뺏어서 이거는 퇴직금 잠깐 쓰는 거다 하고 금방 몇 권 넣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중간에 갑자기 인원이 한두 명 작은 규모에서 조금 되는 규모에서 한두 명 넘어서 한 3, 4명이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회사의 자금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가입하셔가지고 매달 급여 나갈 때 급여의 12분의 1을 똑같이 퇴직연금을 불입해 가시면은, 물론 나중에 그 돈은 똑같은 돈이지만 그냥 좀 매월 급여보다 조금 더 내면서 퇴직금에 대한 나중에 자금 부담 좀 더 쉬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예. 잘 몰라서 그랬는데 만약에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났어요. 예, 예. 그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사실 퇴직금으로 빠져야 되는데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되죠.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나중에 내나 먼저 내나 같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내나 먼저 내나 같다는 얘기는 현금 흐름에 대한 금액 규모. 그러니까 법인세 계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회사의 손익이 1,000만 원, 이익이 1,000만 원인데 퇴직금을 지금 원래 1,000만 원 제대로 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연금 가입 안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같으냐라는 질문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렸던 뭐 똑같은 얘기는 결국 매년 뭐 1,000만 원씩 5년 모아서 나중에 한목에 일시에 5천만 원 나가는 거나 아니면 매년 1,000만 원씩 나눠서 나가거나, 그거는 물론 이제 누진율, 근속 기간에 따른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흐름에서는 똑같은 거지만, 그러나 세금 계산하는 거, 지금 질문하신 세금 계산은 퇴직연금 가입했을 때는 매년 연금 1,000만 원씩 가입했을 때마다 1,000만 원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퇴직금을 5년 모아서 5천만 원 일시에 지급하게 되면은 보통 때는 1,000만 원에서 세금 내고 5년 차 때는 5천만 원이 비용이 되니까 그때는 손실이 엄청 크게 나오게 되죠, 세무상으로. 그래서 긴 기간으로 보면은
회계나 세무나 결론은 똑같아요. 긴 기간으로.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아니라 5년을 하나로 보면 똑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의 가치가 고려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찍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세금 일찍 내는 방법은 가능한 뒤로 미루는 것이 현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재무 관리에서도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이게 세금을 더 냈다 그래서 환급은 안 해주니까 나중에 환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법인세 부분에서 나중에 해야 되는 얘기지만 매년 내가 세금을 냈는데 가다가 5년 차에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결손은 그 다음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제하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미래가 아니라 옛날에 이만큼 낸 거 거꾸로 지금 환급받겠다. 소급해서 결손금을 땡겨서 공제받고 그 대신 뒤에는 그만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진행하시면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 경우는 용역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물건 사고 세금 계산서 받는 것, 또 일부는 계산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는 경우에 계산서 수령한 경우는 그냥 우리가 결제해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인적 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인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지급할 때마다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적격증빙이라는 용어는 세금 계산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지로 영수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적격증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들로 여러분들이 수령하셔야 됩니다. 요 얘기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5번까지를 한번 좀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투자금이 들어가면은 이 투자금을 가지고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재고자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내부 인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경비 지출이 되면서 회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매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매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용역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죠. 이렇게 매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 매출 활동에 대한 것들로 다시 외부에서 우리가 회수가 되겠죠. 자금이 회수되면은 이 자금이 들어와서 현금으로 만들어져서 이 만들어진 현금은 다시 이렇게 생산에 투입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투자자들한테 배당으로 우리가 보통 돈을 지출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기업의 하나의 사이클, 한 1회전 주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세금은 아주 좀 개괄적인 기초 개념입니다. 말씀드렸던 같이 재고자산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세금 계산서 얘기가 나오겠죠. 매입세금 계산서라는 어떤 이 부가세 부분 얘기가 나오게 되겠고, 외부 인력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부가세 얘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내부 인력의 경우에는 순수한 원천징수 얘기와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련된 업무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 경비를 구입했다, 여기에 똑같이 이제 부가세 문제와 경비 부분에서는 다른 적격증빙의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부가세와 법인세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세금을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현금으로 돼서 다시 생산에 투입될 때는 상관없지만 이것이 배당으로 나가면은
다시 배당소득세, 이거 원천징수의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원천징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복잡한 이슈가 아니어서 좀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뒤에 나오는 법인세와 부가세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나오는 원천징수 부분, 원천징수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원천징수는 어떤 조직이 경비를 지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경비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외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 돈, 정확한 개념은 돈을 주고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100만 원 나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3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차감한 97만 원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한다는 개념이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내부에 나오는 근로소득, 또 퇴직소득, 외부에서 쓰이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주로 여기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해서 매월 단위로 국가에다가 보고하게 되고, 규모가 작은 경우는 6개월 단위 반기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자 배당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경우는 배당인 경우는 우리가 14% 하게 되고, 이자는 14% 또는 2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경우에 14% 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업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은행하고 거래가 될 때는 14% 원천징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 기업,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것, 돈을 빌려주는 것이 본업인 것, 주로 금융기관이죠. 이 경우는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있는 사람들이 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비영업대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영업대금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이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좀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월 단위로 이렇게 원천징수에서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이렇게 돈이 들어갈 때마다 하면 되고, 그 다음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하나는 우리가 여기는 매입이 되고 여기는 매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는 매출은 좀 간단하죠. 매출은 여러분들이 이게 과세냐 아니면 영세냐 면세냐라고 정의하면은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먼저 조금 여기를 다시 좀 정리하면요. 크게 이제 과세, 영세, 면세 세 가지가 있는데,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경우가 영세율이 되고요. 과세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가 되고, 면세는 어떤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영세율로 하는 기본 개념,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가세라고 하는 개념, 이거는 매입세 개념에서도 여러분 같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데,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 가치를 플러스한 거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부가 쌀 농사를 했다 했을 때 농부가 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주에서 쌀을 만들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양곡상에 가면은 여기에 탈곡을 하면서 가치가 좀 더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매상으로 넘어갈 때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소매상으로 갈 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추세고 여기서 또 올라가는 게 식당에서 밥을 지어서 팔게 되면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증가된 가치에 대한 세금 체계를 부가가치세라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쭉 쌓여진 이 부분들이 나중에 최종 소비자는 이만한 돈을 다 부담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이 전체에서 최종적으로 요만큼에 대한 거는 부가가치, 소비한 사람이 이것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재화가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고 이것이 소비가 되면은 이 구조가 맞아지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이 됐다가 이것이 해외로 가게 되면은 소비는 이 나라에서 발생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 부가가치가 소비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국 여기에 발생됐던 이런 각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없애줘야 되니까 이때는 이 세금 자체를 영세율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설명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은 여러분 해당이 전혀 없으시나요? 어떠나요? 가끔 지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은 드렸는데 그럼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부가가치세는 옛날에 다른 말로 하면은 소비세입니다.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비영리법인이 우리는 면세단체라 그러더라도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는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영세인데, 근데 이제 일부는 이 중에 이것과 다르게 면세, 이것은 해외에 가서 소비되니까 영세율로 처리한 건데 처음부터 이것은 부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나온 것이 도서, 교육, 의료, 그 다음에 생필품, 농수산물 이런 쪽들이 기본적인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세가 나오는 이유는 일반적인 경우는 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더군다나 위로 올라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되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이런데 어떤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는 이렇게 동일하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위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부가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식사를 했는데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1000만 원 있는 소득이나 똑같은 세금을 부담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본인 소득 대비로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몇 가지의 대비 여기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가장 최소가 되고 이 사람은 소득이 없으면서도 이만큼 부담을 하니까 이 사람이 최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 그거를 이제 세금의 역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생필품, 농수산물, 의료, 교육, 도서
이거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떤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진성을 없애주려고 면세 제도를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 단체가 하시는 사업들 중에 밑에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면세로 이제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런 부가세를 계산하는 구조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증가된 가치.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농부가 쌀을 만들고 탈곡하면서 가치가 얼마 증가됐느냐. 그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막 그 탈곡하면서 들어간 전기세와 뭐 온갖 거 따지면은 그러면 얘기는 가능한데 그게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게 완벽하게 배분이나 이런 거에서 계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러면은 요만큼의 가치는 전체에서 앞단계에 있었던 거, 요 부분을 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이 앞에 단계에 전 단계의 매입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빼면은 내가 발생시킨 부가가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100만 원짜리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이거를 팔았는데 13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0만 원의 부가가치를 부여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금 자체도 계산하는 게 이 앞부분에서 발생된 10만 원의 세금에 대해서 130만 원인 13만 원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빼주고 여러분들은 3만 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 단계 매입세 공제 방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뭘까요? 요 돈은 이 재료는 이 매입은 뒤에 있는 매출에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빼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은 구조적으로 안 빼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라고 그림 잡고 여기는 매입이라고 잡아보면은 결국은 어떤 회사가 어떤 조직이 기업을 하다 보면 이만큼의 매입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만큼 매출을 일으킨 거죠. 자, 그랬을 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매입은 여기에 바로 연결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출판을 하는 업체다. 출판이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광고라고 하는 출판물에 광고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출판물에 대해서 출판물 자체를 판매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잡지다. 월간지라고 우리가 얘기해보죠. 월간지라고 할 때 이 잡지는 면세가 돼요. 근데 잡지에다가 광고를 하는 쪽은 이거는 과세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광고를 할 때 광고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죠. 광고 대행사들. 그럼 광고 대행사한테 뭐 어떤 수수료 주는 거, 이거는 100% 광고에 대한 용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출판물을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종이다. 출판물을 잡지를 제작하다 보면 종이가 나왔는데 그럼 이 종이를 산 돈은 광고에 쓰인 건가 아니면 잡지 만드는 데 쓰여지는 건가? 그냥 잡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종이 위에 결국 광고도 인쇄돼서 찍혀 나가니까 이 종이는 과세라는 쪽도 사용이 되고 이쪽도 사용이 돼 버리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공통 매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세에도 쓰이고 뭔가를 사왔는데 과세에도 쓰이고 면세에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면세 담당자도 있고 과세 담당자도 있는데 공간 임차료 같은 것들,
아니면 전화에서 나오는 세금 이런 쪽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광고국 따로 있다면 그건 구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통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세 이제 이쪽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잡지 사는 사람 아니면 광고 수주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우리 말하는 접대비가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접대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접대비는 이쪽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그 조직이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뭔가 물건 샀는데 대표이사가 코스트코 가서 집에서 쓸 식료품을 사갖고 회사로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회사 카드로 쓰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오늘 강의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가사용으로 쓰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 게 되고요. 그리고 면세 쪽에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원고인데 이 부분은 어떤 기업의 원고 하면은 대부분 원천징수가 들어가니까 좀 그러네요. 원고인데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 저작권료를 지불해 주는 쪽이다라고 해보죠. 근데 요거는 결국 여기 그 출판에 있는 잡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세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자, 매출이 이렇게 있을 때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해 주는 방식이 첫 번째는 이렇게 직접 된 거는 100%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직접 된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이사가 가사용으로 사용한 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나오는 이 매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다 매입세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불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원고 저작권 관련된 거. 이쪽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출판물 내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면세 사업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100% 인정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접대비 같은 경우 이거는 세법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공통 매입 같은 경우는 자, 이만큼이 들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70이라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전체 중에서 30%는 여기 쓰이고 70%는 여기 쓰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금액 중에 30%는 여기에다가 매입세 공제로 넣어주고 여기에 30%는 불공제로 나중에 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매입세 공제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먼저 전제가 되는 거는 부가세 계산을 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첫 번째는 이거 자체가 과세 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 불공제를 하는 경우는 불공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되는 게 실제 이 사업에 사용됐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접대비 아까 말씀드렸지 당연하게 여기 쓰인 건데도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나온 게 이제 접대비라든지 비영업용 승용차.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그냥 승용차 유지할 때 분명히 차를 갖고 여러분들은 업무에 사용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물건을 배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이동해서 그만큼 사용한 거죠. 근데 이 비영업 승용차는 뭐 이건 우리나라에서 차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영업용이라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 회사의 업무에 사용은 했지만 자동차 운행 자체로 매출을 일으키는 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운수업이죠. 운수업이 아니면은
다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운수업이 없으니까 승용차 관련된 비용들은 다 매입세 불공제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는 이 사업에서 과세 사업이 쓴 게 맞는데 정책적으로 인정 못 받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과세 사업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쓴다든지 아니면 공통매입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이런 것들을 갖고 업무 무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도움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을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거는 이것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고 그럴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관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우리가 부가세를 부담할 거냐 아니면 물건을 살 때 내가 이게 부담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 고민은 이 논리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자 접대비 안 된다 그랬는데 거꾸로 직원들끼리 회의하면서 저녁에 회식했다.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논리가 지금 보조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는 보조금 지불에 관한 법률이니까 국가나 지자체, 지방재정 법률을 따라가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대부분 이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다 보면은 이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어떤 일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받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경우는 우리가 장려금 받고 임금비를 지불하니까 부가세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 명칭은 지원금이 되기도 하고 보조금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업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경우를 좀 나눠보죠. 하나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발행을 안 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체가 부가세에 대한 개념 안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쪽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어떨 때는 자, 우리가 세금 계산 발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을 한 대가, 용역이든지 재와 결과에 대한 대가로 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증빙 처리하려고 무조건 세금 계산 발행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외해 놓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사업 자체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걸 갖고 어떤 사업비 집행을 하죠. 집행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처음에 이 돈 받아서 어떻게 쓴다라는 것들이 미리 예산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집행하면서 부담한 매입 부가세는 결국은 이쪽의 보조금, 결국 세금 계산서 발행한 이 과세 사업에 필요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잊고 가셔도 되는데 문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한 경우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한 경우는 누군가가 그냥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보조금. 이거는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더군다나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적 기업에서 현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보조금을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했으니까 이건 뭔가 되나요? 이거는 과세 사업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과세 사업이라면 세금에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안 했고 한 거는 우리가 하는 거를 그쪽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려고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게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매출이고 뭐가 보조금이냐. 분명히 하는 거 보면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계산서 끊으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그냥 보조금으로 그냥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의 정의는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관이나 아니면 등기부에 나와 있죠. 정관이나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관에도 기재되고 등기부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목적 사업으로 열거된 사업 관련 내용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받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매출이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목적 사업 외에 하면은 그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매출이 아니라. 그래서 매출이라 하면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충족되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원금 이런 얘기하고 같죠. 이것은 매출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대가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초기에 스타트업에서 뭔가를 막 해 나가는데 보니까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현대가 됐든지 아니면 어디가 됐든지 비영리 법인이 됐든 정부가 됐든지 이 사람들 초기에 어떤 시설을 조금 더 무슨 이거를 보강해 주면 여기가 좀 더 일어서기가 쉽겠다.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초기에 마케팅비를 좀 더 지원해 주면 아니면 컨설팅 받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여기가 일어서기 쉽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보조금은 여기에서 나온 대가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공급하거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에 하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거는 보조금이니까 이거는 우리 매출이 아닌 게 되죠. 이 경우는 세금계에서 발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세금계에서 발행 안 한 상태로 이렇게 돼서 돈이 들어왔다.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이 돈을 받아서 쓰는 거는 이 자체가 돈 들어온 것 자체가 과세 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된 거야 여기 나오는 이 과세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이 집행 관련된 부가세는 이거는 매입 불공제 대상이 돼버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돼요. 이게 이제 세법의 원칙이에요. 세법의 원칙인데 이제 이렇게 돼서 중간 지원 조직들도 이렇게 잘 가면 괜찮은데 현장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보니까 이런 세법 논리하고 상관없이 이런 경우에 이 조직들이 공제를 받아버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세법상으로는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준 쪽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우리한테서 돈 보조금 받아서 가고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해갖고 다시 또 돌려받으니까 돈을 이중으로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원조에서 이게 왜 이러냐? 그러고는 돈 지급하면서 부가세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자부담으로 해라라고 그러고 나오는 경우가 자꾸 생기죠. 자부담 시켜버리면은 돈 내가 부가세 내고 자기가 환급 받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 됐을 때는 괜찮은데 이때는 부가세 부분을 자부담을 해갖고 매입세 공제 받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에 세금을 발행을 안 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은 자부담으로 하라 그러고 내려오고 단체 입장에서는 세법상으로는 이거를 불공으로 빼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어려움은 세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떻게 했다? 거기서 어떤 가이드 나왔다? 전혀 관심 없어요.
세무서는 세법 기준으로만 갑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이 세법 규정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여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나온 사업비 집행 지침에서 이 사업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처음부터 지침이 나온 데들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 가는데, 안 받고 가는데, 그러지 않고 애매하게 가면은 이제 본인들을 자부담 처리하라 그러면은 나중에 세무서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 하고 그냥 공제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부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보조금 쪽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이 될 때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여러분이 수령하면서 이렇게 세금 계산 발행했을 때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 가면 되는데, 세금 계산 발행을 안 했다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비들은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업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이만큼 환급받아 쓰겠다라는 이 현금 흐름 계산할 때는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세무 대리인들은 이 매입세액이 이쪽 보조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만 딱 넘겨버리면, 그럼 세무 대리인들은 매입이군 하고 그냥 보조금 다 받아버립니다. 매입으로.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보조금 사업하고 관련된 거면 회계 처리도 보조금 받으면은 비용 차감 다 제대로 해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보조금 받았을 때는 세무대리인한테 이런 매입들은 보조금 관련된 거다라고 좀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여러분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또 현장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말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갔을 때 그러면 이 돈이 여기 거냐 아니면 이것이 다시 과세 사업에 들어갈 거냐, 이런 거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부분은 요 얘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부분은 이제 신고 자체는 이제 우리 분기별로 하죠. 1월달, 4월달, 7월달 갔는데 과세 기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이건 이제 자주 이제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 그냥 과세만 있는 데는 크게 상관없는데 면세가 같이 있으면은 공통매입세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기간 자체가 6개월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 구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부분. 법인세 부분은 좀 지우고 새로 할게요. 법인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은, 이렇게 비용을 집행하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좀 총괄적인 얘기로는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법인의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면 보통 개인소득세를 얘기하는데, 조금 용어가 좀 이상했지만 개인은 소득세라고 표현했고 법인은 그냥 법인세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법인소득세가 되고 개념이, 그리고 거기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예납이나 정기신고는 6개월 단위, 반기 종료하고 2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니까 아마 12월 법인이면 지난달 말에 신고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기 신고는 회계 기간 종료니까 12월 법인이면 대부분 3월 말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인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여기 밑에 회계적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손익계산서에 몇 프로 딱 때리면은 그냥 세금 내면 좋겠는데, 근데 법인세 계산한 거는 아마 여러분이 그 당기 순이익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회계는 여기서 말하는 회계는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실체를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로부터의 선입견이나 뭐가 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조직의 이익이 얼마냐 보는 게 회계상의 당기 순이익 개념이죠. 아까 그래서 발생주의도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회계라고 할 때 당기 순이익을 만드는 방식에서 발생주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 예를 들어보죠. 감가상각은 예를 들어서 개념적으로는 이런 빔 프로젝트를 사가지고 몇 년간 쓸 거냐,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데, 어떤 데는 우리는 강의 자주 하니까 이거 3년마다 교체해야 돼. 그러면 내용 연수가 3년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 기업에서는 3년으로 하니까 감가상각 일찍 많이 하니까 법인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우리는 1년만 쓰고 다 교체하는 거다. 그럼 단기에 다 비용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너무나 자의적인 게 들어가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빠져나간 걸 막을 방법이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객관성을 좀 유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4년에서 6년 정도 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더 짧게 쓰더라도 최소한 4년에서 6년 정도 쓴다고 간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 인정 안 하겠다. 세금 계산할 때는. 이런 게 이제 어떤 객관성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더 많죠. 정책적 목적 때문에 움직인 거다. 국가 정책. 아마 제가 회계사를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한 30년째인데 지금까지도 어려운 거는 양도소득세입니다. 30년 동안 회계사 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조건은 정말 저도 정리를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바뀌나요? 1세대 1주택 그냥 딱 하면 끝나는데,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전에는 주거기간, 보유기간 두 가지 다 돼야 되는데, 안 좋으면은 그냥 보유기간만 있고 주거기간 없어도 인정해주면 주택 좀 많이 사면서 활성화되겠죠. 경기가 또 과열화되면은 다시 또 이거 세게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의 상당 부분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대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판매를 많이 한 회사가 거래처 만나서 매일 접대했다. 접대한 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접대하면서 보니까 사치, 향락 이쪽이 너무 커진다 하면서 접대비 한도를 더 버리는 거죠. 이건 너무 심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 기업 규모의 1년에 뭐 한 달에 150, 뭐 120 이런 범위 내로 한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재작년에 이런 경우들 많이 나왔었죠. 언론신문에 대표이사가 실제로 업무하고 크게 상관없는 외제차 2, 3억짜리를 사갖고 혼자 막 타고 다니면서 다 기업 비용으로 넣고 이러는 경우들 비교하니까 이거는 비정상이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들도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 정책적 입장에서 나오는 여러 요소들이 이런 차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한 후에 나온 것이
세무상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하는 거는 이런 차이 조정한 내역들에 따라 나온 여기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세무 법인세 계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법인세를 공부한다, 법인세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이에 나오는 세무 조정 사항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밑에 있는 내용들 아예 그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비용 부인 뭐 입금 가산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업 규모가 좀 더 커지면은 우리가 이익금인데도 뭐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익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투자하고 이렇게 기업에서 투자하고 배당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아직은 투자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일단 없다고 보고 대부분은 우리가 쓴 비용이 아니면 결국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여기 회계적 당기 순이익에다가 결국은 지금은 대부분이 다 플러스 요소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요소가 나오는 거는 하나는 비용을 인정 안 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더 많다라고 봐버리는 것이 플러스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업무 무관 비용. 업무 무관 비용은 이건 당연한 개념이죠. 업체에서 어떤 조직이 회사가 막 운영되는데 경비 막 썼는데 보니까 대표이사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닌 거를 썼다. 이건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인정 안 될 부분이죠. 또 회사가 갖고 있으면서 뭐 전혀 다른 가사 비용을 쓴다. 주로 이제 이런 쪽들. 이런 쪽들이 주로 업무 무관 비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주주라든지 아니면 직원, 직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개념이 되죠. 이제 이따가 보니까 외부에서 1차적으로 뭔 자금이 들어와서 좀 자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대표이사가 막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막 집어넣고 했었으니까 또 힘들게 했었으니까 이 돈 개인적으로 쓴 돈들을 여기에 돈을 빼가면은 그건 우리 대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주식회사 법인채로 있으면은 대표이사와 회사는 전혀 별개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갖고 갔으면 이거는 대표이사가 빌려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상적인 이자가 들어오면은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괜찮아요. 근데 대표가 갈 때 의사결정 누가 하나요? 대표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자 없어라고 만약에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회사가 대주주한테 대표이사한테 안 하고 기업에 금융기관에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예치하면은 이자가 당연하게 들어오죠. 이거는 예외 없이. 그러면 결국은 회사가 은행에 넣고 이자 받을 이거를 대표한테 그냥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 돈이 안 들어왔지만 이 이자에 대한 상당한 만큼은 회사가 이자로 받았다라고 간주하고 그만큼 회사 이익은 플러스로 하고 대표이사도 이만큼 돈 받았다. 왜냐하면 이 이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 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나중에 상여, 그러니까 급여로 더 추가해서 소득세를 더 내야 되고 회사는 이 금액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직원하고 이렇게 자금, 회사와 돈이 움직이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빌린 거를 갚는 것은 상관없어요. 빌린 걸 갚는 거는. 그렇지 않고 순수한 그냥 일반적인 대여,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자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하나 가지급의 인정이자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는 투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꾸로 회사가 이제 좀 잘 돌아가니까 신용도도 있다 이랬을 때 외부에서 차입금을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대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는 경우에 여기에서는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논리적인 것보다 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기업이 차입을 한다는 얘기는 이 차입금 갖고 원래 회사의 영업활동에 쓰라라는 게 원 목적인데, 근데 회사가 돈을 빌려서 제대로 업무에 관련된 데 쓰지 않고 업무 무관, 그러니까 대여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데 썼으면은 전체 차입금 대비 이 금액과 이 대여 금액, 이 두 가지의 비율만큼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 1,000만 원 돈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차입해서 대표이사에게 아니면 직원들에게 가지급금으로 대여금으로 그냥 빌려줬다. 그러면은 은행에 나간 이 돈들, 지급이자는 하나도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회사가 보증을 쓰고 이렇게 직접 그 차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보증 썼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아서 회사가 대신 갚으면 여전히 동일한 문제 나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보증 승금만 가지고는 지금 왜냐하면 회사에 비용 부담이 생긴 건 아니니까 이 방법이 차라리 여러분들한테는 더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관련된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법인세를 매기는데 법인세 매기면서 그걸 비용으로 또 인정하면은 결국 매긴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는 비용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그래서 항상 세금 계산할 때는 세전 이익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 처분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 이건 뭐냐면 국가가 어떤 법이나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의무 이행 안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적으로는 분명히 비용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 이거 제재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인정 안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나온 거는 자산평가손익. 이 자산평가손익은 이따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이게 갑자기 뭐가 좀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 평가감이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근데 기업은 실질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 손익들을 우리 결산서에 바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야 실질이 보이니까. 그런데 세무회계에서 볼 때, 세금 계산할 때 보면 이게 너무 자의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처분을 했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우리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렸다. 그러게 오래돼서 지금 팔아도 얼마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평가감 인정을 안 합니다. 재고자산에서는. 이 평가에 대한 개념의 좀 다른 성격은 감가상각은 이건 평가의 개념은 아니죠. 근데 감가상각도 이따가 보니까 이거 너무 이제 떨어져서 아예 그냥 확 감모 손실로 넘어졌다. 그것도 인정 안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평가는 우리 손익으로 바로 들어간 건 아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낸다고 다 기부금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기 손익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 기부금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손이 계속 난 업체였다. 지금 현재 손실로 계속 나지만 올해 보니까 이익이 좋아서 우리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손금 범위 내까지도 여전히 기부금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회사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여유 있을 때 그때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이익금의 10%로 인정하겠다,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조금 참고하실 부분인데, 지금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할 때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일반적인 일에 사용되는 승용차인데, 여기서 특별소비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경차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5인승짜리 주로 승용차가 여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쉽게 결론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차는 가족이 쓰면 안 된다. 대표이사나 직원의 가족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알고 있는 종합보험 가입하면은 비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승용차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했다고 하나 더 추가할 거는 그렇다 해서 종합보험하고 이 임직원 전용하고 보험료 차이 별로 안 납니다. 뭐 옛날하고 똑같다고 보는 개념이 돼요. 그 다음에는 차량을 운행하면은 운행 기록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가 운행 기록 일지를 작성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보험은 가입됐는데 일지 작성을 안 하면은 이 차와 관련된 1년간 비용은 1천만 원만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동차 세금, 수리비, 유류대, 보험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경비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운행 기록 일지를 작성하게 되면은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차 사용했는데 전부 다 우리 업무와 관련됐다면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중간에 뭐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썼다? 전체 기록 중에 구간 중에 사적으로 쓴 용도만큼만 그 사람 용으로 따로 빼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 800만 원 5년이니까 결국 차값은 4천만 원 이상짜리는 사지 마라. 인정 안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도 경차 아니면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상관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경우에 뭐 카니발급 이상으로 사면은 뭐 또 갈 수도 있고, 근데 인원이 많지 않다면 제가 본 업체들은 경차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경차 타시면 이런 대한 부분은 부담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액 공제 감면이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 관련된 세액 감면. 요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날,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이제 법인세 소득이 발생되는 날로 계산해서 5년 동안은 법인세를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앞부분에 사회적 기업 인정받으면은 이익 나오더라도 부담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원래 사회적 기업으로 될 거다 생각하고 막 갔다가 연말에 제대로 인정 못 받으면은 그때는 좀 피곤한 일이 좀 생기겠죠. 근데 일단 구조 자체는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기준으로 5년간 100% 감면이고 그 다음에 2년간은 50%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효과가 엄청나게 큰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산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대리인들하고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는 적격증빙 불비.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죠.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지급하는 금액의 2%가 가산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를 회사가 구입했다. 이때는 직원한테 샀으니까 우리가 세금에서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니까 그때는 적격증빙하고 상관없이 계약서하고 우리가 통장으로 송금한 것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자, 거기에는 사업소득, 세금계산 발행 대상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거래, 활동 관련된 것들은 다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급명세서 제출, 미제출 가산세.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 지급명세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죠. 그러니까 근로자나 아니면은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여기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2월 말일 아니면 3월 10일까지 이거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됩니다. 특히 사업소득하고 급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급여 계산하니까 이건 놓치지 않고 대부분 갑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 사업 소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보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자료를 딱 보내놓고 나면 3월 10일 지나는 경우까지 나와버려요. 그런 경우는 지급 명세서 미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하고 상관없이 사업 소득자 또 그 기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했으면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든 아니면 세무 대리인한테 우리 이런 소득 지급했다 원천징수 관련된 거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셔야 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출 안 하면은 제출 안 한 금액의 1%가 가산세가 됩니다. 이건 손실나도 무조건 부담해야 돼요. 특히 보조금 받아서 외부 기타 사업소득 많이 지급한 데들은 이익 난 건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나가는 가산세가 100만 원 단위 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2월 말 3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놓쳤다. 그러면 3개월 이내 하면은 50%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늦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건 신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3월 말에 법인세 신고할 때 주주 변동 관계를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개업을 해갖고 기장할 때도 나왔던 실수 중에 하나예요. 업체한테 주주 변동 없나요? 왜냐면 있으면 신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물으면 회사는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변동사항 없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뭔가 바뀐 상태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몇 년이 가더라도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솔직히 세무대리인이 그거 여러분들 그 상황 정확하게 잘 파악 못 합니다. 변동 없나요? 할 때도 그냥 여러분들 이번 연말에 우리 주주 명부 이렇다라고 하나 보내주세요, 그냥. 그러면은 그쪽에서 보고 차이가 있으면은 거기서 신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나오는 법인세 신고를 안 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래 매출도 없고 단기 손익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법인세 신고 안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매출액의 0.7%하고 또 법인세 신고액의 10%가 가산세가 되니까 두 개가 없으면 가산세가 없는데 주주 변동은 신고 안 하면 여전히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었던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뭐 초기에 어려워서 세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세무대리인한테 꼭 여러분 이 얘기 전달해서 이런 거 신고되도록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제가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무대리인한테 조금 이제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너무 신뢰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 너무 신뢰라는 건 뭐냐면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에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일찍 주고 또 우리 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도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백도 받으면서 서로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하다가 자료 딱 보내고 한 1월달, 2월달 가면은 세무회계 사무실은 1월달, 2월달은 여러분 회사뿐만 아니라 온갖 회사 한다고 정신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것만 따로 여유있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물으면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뭐 우리 좀 끝나고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 얘기 나오면 그것들이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도 서 들어가기 전에 메인 매출장 같은 것들 주고받으면서 한번 확인하는 거 필요하고요. 물론 저희 거래처한테 그거 주면은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가 틀려서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 한번 크로스체크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들어갈 때 이제 결산이 마감돼야 들어가는 거죠. 결산 마감되면은 우리 매출처 지금 미수 잔액이 거래처별로 어디 어떻게 되느냐 또 미지급금은 어떻게 되느냐 통장 잔고 결산서상 어떻게 나왔느냐 해서 여러분가 알고 있는 실제하고 한 번은 크로스 체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그거를 지금 계속 하는데 실제 담당자들은 귀찮아요. 내가 알아서 하면 끝나는데. 근데 이것을 같이 크로스 체크 했을 때는 뭔가 잘못됐을 때 나중에 고치는 그 수고가 훨씬 용이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전지전능하게 알아서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들 보내고 그 다음에 일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그 활용도가 높아지게 돼요. 회계사들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이 한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자체가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법인세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하고도 모자라는데 법인세도 얘기하고 부가세도 얘기하고 또 회계에 대한 개념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 기대한 것보다 또 잘 깊이 못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정리해드린 부분이고 오늘 내용 중에 좀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주 변동이라는 얘기는 증자가 돼서 주식이 더 늘어났거나 아니면 주주들 사이에 뭐 양수도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증여가 됐거나 하여튼 처음 연초에 있었던 주주별로 개인 주식 수량과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면 다 보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이제 현재 자본금이 한 1,000이 되는데 몇 억 단위로 돈이 들어올 때 어떻게 지분 구조를 만들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증자를 할 때 기본은 일반적으로는 액면으로 발행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할증 발행으로 들어오게 되죠. 할증 발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받고 나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어떤 키맨, 주가 되는 대표이사나 이 핵심 인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적다 그러면은 이거 돈 받아갖고 우리한테 넘기고 딴 데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도 투자자는 거꾸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을 때 어찌됐든 회사를 끌고 가는 핵심 인력들은 지분 구조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IPO까지 계산하시면은 얘기가 상당히 달라지게 돼요. 왜냐면은 지분 구조는 100이라는 주식 수는 늘어도 100이라는 지분은 절대 더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로 처음 받을 때는 한 5% 아니 10%를 외부에다 주고 2차로 받을 때 또 몇 프로를 빼주고 3차는 IPO 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구조 자체를 처음에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IPO까지는 아니고 그냥 현재 내가 돌아가는 구조까지만 생각하겠다. 아니면은 지금 한 번, 두 번 정도만 받고 그대로 사업만 하겠다 그러면은 핵심 인력이 50% 이상만 갖고 있어도 회사 운영에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식 투자는 그냥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얘기를 하지 명확하게는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거와 똑같아요. 물건 사러 갈 때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 그러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싸게 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딜에서는 늘 나오는 부분이죠. 투자자는 그러니까 좀 뭐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는 회사가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가치가 극대화되면은 내가 빠지고 난 다음에 회사가 망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1차, 2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 거꾸로 본인은 1차 투자에 들어가서 2차 투자할 때 그거를 팔고 빠져서 나는 충분히 수익 올린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와 투자받는 여러분들, 엔젤 투자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도 하나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제 집단이라고 보고 이 대화를 하셔야 마음이 안 상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가지급이 아니라 가수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금을 넣는 사람들 중에 주주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저희 협동조합이랑 이사장님이 가지고. 예, 어차피 출자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주주나 이걸 출자자로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면 용어를 출자자가 있는데 어떤 조직에 뭐 협동조합에 출자자가 있는데
출자자가 아닌 제3의 사람으로부터 올 때는 아무 문제가 덜한데 그렇지 않고 출자자가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10억을 넣었다. A가 넣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분 비율은 뭐 어찌됐든 30%, 30%, 30%, 10%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10억에 대해서 회사에다가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10억에 대해서 무이자로 주니까 뭐 1년에 이자를 아주 적게 해서 한 2, 3천이 되지만 1,000만 원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A가 여기에 무이자로 빌려주니까 이만큼 이익이 늘어났겠죠. 1,000만 원이라는 게. 그런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이익은 이 지분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300이 되고 여기에 300이 되고 여기 300에 100만 원의 이익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만약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여기에 아들이다. 아니면 친인척이다. 아니면 여긴 특수관계자다. 아니면 이 사람이 출자한 또 다른 회사다. 그럼 뭐가 되나요? 이 사람이 결국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익을 증여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나중에 다시 매기게 돼요. 근데 여기에 특수관계가 전혀 없다. 전혀 동일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주들 관계, 그러니까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정상적인 거래 관계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게 만약에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근데 이 지분 비율 때문에 마음 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겠네요. 투자로 들어오든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이런 특수 관계가 없는 쪽으로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그 A의 그 증여가 그 이자에 대한 거를 개인이가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만큼 결국 이만큼 되면은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이 출자자의 지분이 늘어나는 거고 늘어난 지분만큼은 결국 A가 무이자로 줬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 금액만큼은 A가 B, C, D한테 증여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주식회사일 경우도 같은. 출자 관계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지분 관계가 있으면은 다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수익이 초창기에 사실 나기가 어렵잖아요. 예. 없는 경우도 그럼 저런 것들 나중에 소급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계산하면서 미지급금이나 이런 거를 잡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미지급 비용으로. 돈은 나중에 주더라도. 그러니까 A가 할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관계로 이자는 계산하고 그 대신 나는 아직 돈은 없으니까 나중에 완전히 돈 벌어서 회복되면 그때 갚아라. 그건 나는 재촉 안 하겠다. 그거는 A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출자자나 네. 주주가 직접 이렇게 가수금이 들어가는 경우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자자나 주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식회사는 주주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출자자가 됩니다. 협동조합이나 유한회사나 다 이렇게 사원 같은 개념들이. 그러면 어쨌든 뭐 사원이 한 명이고 결국은 대표이사가 사원이고 한 명밖에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가수금이 들어가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넣는 돈이 결국은 나에 대한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경우가 되겠죠. 이게 조합이니까 지분 비율에 제한이 있어서 이런데 그냥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나중에 뭐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대로 가수금을 그렇죠. 회수하기만 하면 되죠. 이자 없이. 공동대표인데 가족인 경우는 어떻게? 공동대표가 가족인 거하고는 일단 뭐 그것만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공동대표가 가족이면서 거기서 불필요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이익을 갖고 갔다.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세법에서는 부당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당행위 부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했을 때 그 거래에 관련된 이익관계, 거래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 똑같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시가 개념의 정상적인 다른 사람하고 거래했을 때도 똑같이 가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니까 좀 봐주자 할 때부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